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의 임정빈입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기대했던 공동 합의문을 내놓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미 양국이 곧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내다보고 남북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석에서는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의 강영식 사무총장님 모시고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 협력의 방향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함께 오늘 스튜디오에는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의 강영식 사무총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총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난 2월 말에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어서 하여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을 어떻게 지켜보셨고 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남북 간에 3차례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중에 많은 합의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제 남북 간에 평화가 오고 좀 교류와 왕래가 자유로우면 뭐 농반 진반으로 뭐 점심은 옥류관에서도 먹고 또 아이들 수양여행을 개성이나 그런 가서 보내고 또 경제협력을 통해서 또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한다라는 그런 기대들이 많았는데 사실 뭐 아쉽게도 이 남북 관계 진전의 사실 가장 핵심이 사실 북미 관계 개선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풀리면서 좀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남북 관계도 속도를 가할 수 있지 않게 생각했는데 뭐 거의 결렬이라 표현이 맞죠. 결렬이 되면서 남북 관계도 다소 더디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 뭐 마음이 편치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남북의 어떤 평화 체제가 좀 빠르게 정착되리라고 기대했던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뭐 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남북 협력의 끈을 그렇지만 놓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큰 틀에서 이 농업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유엔 기구, 소위 북한 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 기구 중에서 북한에 상주하는 팀이 13개 기구가 있죠. 아시다시피 WFP나 WHO, 유니세프 등이 있는데 발표 내용에 의하면 여전히 북한 주민들의 45%, 그러니까 1,100만 명이 식량을 제대로 공급받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확히 보면 200만 톤 이상의 쌀이 창고에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균형이죠. 한쪽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굶고 배고픔에서 잠을 자고 있고 또 한쪽은 한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다이어트를 걱정하고 쌀 재고 비용을 걱정하는 소위 말하는 이런 불균형 상태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얘기하는 건 저는 난센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삶의 질이 같아야 되겠죠. 그럼 가장 중요한 소위 식량 안보, 먹을거리의 문제가 남북 간 주민들이 공통된다면 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가장 큰 전제는 북한 주민의 식량 안보의 위기를 해소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농업협력 사업이 남북 간의 가장 중요한 협력 사업의 1번이 돼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가 거의 동등한 수준 혹은 동질성을 회복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어떤 남북 협력을 위한 그 어떤 평화의 첩경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농업 협력이 중요하다. 삶의 질의 격차가 같아야죠. 같은 꿈을 꾸는 거죠. 격차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 평화와 번영에 대한 같은 미래를 꿈꾸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남북 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특히 이제 경제 협력의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또 북한의 어떤 특수성이나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산업 형태나 시장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이 실패의 위험성을 줄인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예컨대 저희가 이제 농업 쪽에서도 양수기를 공급해주면
가뭄이나 이런 걸 그 해소하기 위해서 북한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에너지나 또 이 전력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대표적인 예인데, 그래서 우리 남북 농업 협력을 할 때는 우선은 1차 산업, 또 농업을 비롯한 이런 산업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력과 자원, 또 남한의 우리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이렇게 결합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을까요? 전 기본적으로 그 맞다고 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은 소위 농업혁명을 성공한 나라라고 보통 전문가들은 말씀을 하고요. 근데 한국은 5% 미만의 농업 인구로서 나름대로 소위 말하는 먹을거리의 문제를 일정도로 해결하는 그 상황인데, 북한은 30%좀 넘는 인원이 농업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문제, 새로운 농업혁명이겠죠. 농업 부분의 개혁 없이는 소위 말하는 노동력을 조달하거나 산업혁명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북한의 농업 구조 개혁을 통해서 질 좋은 노동력을 확보하고 또 기본적인 먹을거리를 좀 자체적으로 충당해 나가야만 기본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전 북한의 현재 가장 올인하고 있는 경제 가발의 핵심적인 분야 하나도 바로 농업혁명이다. 또 북한은 그걸 잘 알고 있다. 다만 몰라도 못하는 건 아니겠죠. 농업혁명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과 자재, 협력이 필요한데 저는 그것을 가장 잘 해줄 나라는 우리 남한이기 때문에요. 남북한의 농업협력은 곧 북한의 경제 발전과 한반도 경제 발전에 바로 이어진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제 한국의 70년대 녹색혁명, 또 80년대 백색혁명이라 그러죠. 이 그린하우스 온실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측의 농업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북측도 그러한 우리의 경험을 이렇게 전수만 잘한다면 아마 굉장히 그 농업 생산성 증대에도 굉장히 우리 남측의 기술이나 뭐 이런 재배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그 유엔의 보고서도 북한에 대한 단순한 식량 지원이 핵심이 아니고 북한의 농업 생산성을 증산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한 지원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굉장히 그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부서도 신설한다든지 또 남북 교류를 위한 뭐 전담 인력도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계적으로 보니까 지난 10월 기준으로 48개의 기초자치단체도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어디가 있나요? 우선 광역 기초단체가 17개죠. 17개 광역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고 기금도 만들었죠. 그래서 17개 지도단체가 갖고 있는 기금의 총액이 한 1,00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 나머지 30여 개는 사실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근데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는 농업도시라 특이한 경우인데요. 경기도와 강원도는 접경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남북 협력의 문제가 곧 도와 시의 정책 행정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런 의미에도 되고 있는데요. 저는 좀 바람직한 것은 사실 지자체가 그동안에 대북 사업을 해나가면서 하는 문제가 지속성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자주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전문성이 쌓여지지 않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경기도가 국을 신설했고 평화협력국, 그리고 서울시도 남북협력 담당관 국도 만들었고, 인천시도 과를 만들어서 더러 남북협력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상당히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건 의원님이라고 이 농해수위 의원이 계신데요. 하여튼 남북 경협의 마중물로 이 농업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특히 필요한 사업이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 그러죠. 뭐 현재 우리 국내에는 발병은 안 했지만 이제 돼지 양돈에 굉장히 그 심각한 질병인 가축 질병이고요. 또 아마도 산림이나 농업 중에도 병해충 관련 이런 그런 병해충 협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수의학계 쪽하고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또 지난 11월에 우리 서울대 수의대 우희정 학장님도 가시고 동양물산의 윤호동 물산 대표도 가서 협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굉장히 큰 재난의 수준이죠. 근데 전 전문가 안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을 점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북한은 상당히 교류가 있습니다. 물자와 사람의 교류들이. 그런 상황에서 현재 북한의
돼지 사육 상황이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많이 퍼지지 않았을까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현재는 좀 난센스죠. 휴전선이 있기 때문에 열병이 남쪽으로 안 온 걸 뿐이죠. 그런데 앞으로 사람과 물자와 같은 교류가 있다고 한다면 장담 못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해들 대표적인 것이 이 열병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미리미리 좀 대비하자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뭐 지난 9.19 평양선언에도 양정이 합의한 내용이 감염병 합의를 했습니다. 결핵과 말라리아. 그런데 저는 그것을 좀 보다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감염병의 70%는 인수공통이거든요. 저희가 옛날에 사스라든지 메르스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처럼 인간에게 옮기지 않는 생각했는데 인간이 옮긴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 대한 전염병만이 아니라 이런 수의방에 가축에 대한 전염병도 같이 동시에 해서 그래서 소위 말 청정한 한반도를 좀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전 남북한이 협력해서 좀 청정한 특히 수의방역의 공조 체계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은 중장기적 축산 협력에도 전제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뭐 가까운 북한으로부터 상황이 좋아서 돼지고기를 수입해 먹는다고 할 때 북한이 구제역에 걸리면 어렵지 않습니까? 닭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에서 북이 아프리카 돼지열병만이 아니라 구제역이라든지 또 조류인플루엔자에서 보다 청장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산 협력 사업의 핵심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농업협력과 교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95년도에 쌀 15만 톤 지원으로 물가를 튼 이후에 또 총장님이 지금 몸담고 계신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같은 이제 민간단체들이 90년대 말부터 아주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활발히 좀 진행한 것 같은데요. 그간의 남북농업협력 및 교류의 역사를 좀 약간 간략하게 우리 시청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북 지원이란 말 앞에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인도적 대북 지원입니다. 그 인도적 대북 지원의 역사는 한 20년 넘어가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북이 1995년, 96년도에 고난의 강행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게는 뭐 200만 명, 적게는 80만 명의 아사자들이 발생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럼 뭐 민간단체 그런 의미에서 인도적 대북 지원 나섰고 그럴 땐 주로 먹는 거였습니다. 쌀은 뭐 비싸고 쉽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옥수수, 밀가루, 의약품들을 주로 보냈는데 김대중 정부가 98년도 들어서면서부터 남북관계가 좀 진행이 되다가 2000년에 6.15 공동선언 있지 않습니까? 그 전후로 매해 한 20만 톤, 40만 톤의 쌀을 지원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또 국제기구가 4, 50만 톤의 쌀과 밀가루를 지원하는데 민간이 1, 2만 톤인 같은 게 중요한 건 아니게 되었고 그런 거 북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이 요청한 것이 2000년 1년부터 개발협력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식량보다도 식량을 증산할 수 있는 기술과 농기계와 농자재를 지원해달라. 그래서 2001년 이후부터 뭐 저희 단체나 많은 단체들이 소위 말해서 농업 기술을 위한 여러 가지의 방법들. 또 하나는 생산 증산성을 위한 농자재. 핵심이 농기계입니다. 농기가 앞에 말씀 백색혁명의 존재가 된 비닐하우스. 이런 지원을 했죠. 즉 중앙정부는 대규모 식량 지원, 민간단체는 소규모지만 중장기적 농업개발 지원 사업. 그런 양측이 진행이 돼 나가다가 2008년 이후에 사실 중단이 돼 왔습니다. 좀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년이죠. 2000년부터 2008년, 9년까지 대북 지원 사업의 가장 의미 있고 성과 있는 사업이 뭐냐면 저는 농업 사업을 듣고 싶어요. 북한의 농업을 변화시켰고 농법을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2008년 이후부터 뭐 지나니까 10년간 또 중단돼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옛날로 되돌아가겠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도 몇 번 평양 협동농장에 가면 느낀 것은 지난 예전 7, 8년간 우리들의 요구, 우리들과 협력 사업을 통해서 농법을 변화시키고 또 남쪽 일촌을 통해 협동농의 생산을 증대시켰는데 10년 동안 남쪽이 지원이 없었죠.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이양법에서 옛날 못자니 냉상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근데 되돌아가서 다시 10년 만에 나타나서 남북관계 좋아졌는데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그쪽 협동농장 관계자가 고맙다고 할까요? 제가 고맙다고 하지 않고 됐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마음이 아픈 게
1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한두 해에 싹 무너져 버린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런 신뢰를 다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나 정치권에서는 번영과 번영, 뭐 평화 번영,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 민간 단체들은 현장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의 현장에 일하는 분들과 같이 다시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이 참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 참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아, 그렇게 투 트랙으로 그 과거에는 이루어졌군요. 하나는 중앙 정부는 뭐 이렇게 대규모 쌀이나 이런 지원을 해줬고, 예. 또 민간 단체들은 오히려 그 물고기 잡는 법과 관련되는 뭐 농자재나 비료나 뭐 이런 또 뭐 농기 이런 걸 지원해주면서 농법을 좀 해주고 이런 걸 하셨군요. 정부가 주로 쌀 비료를 지원했고 정부가 농기계라든지 뭐 비닐하우스 농자재를 지원한 건 아니죠. 대다수가 그것이 지자체 민간 단체 지원했고 그것이 두 개가 서로 역할 분담이 됨으로써 북한의 식량난이라든지 또 농업 생산을 증산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저는 뭐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제 2008년 이후로 남북농업협력이 없어지면서 교류협력이 이제 안 되니까 그 과거로 북한의 농업 기술이든 뭐 이런 농법이 돌아갔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한번 전수가 되면 이게 저는 뭐 우리가 좋았다면 그 북측에서도 계속 그거를 유지하거나 지속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단적으로 우리나라 논이 많이 줄었지만요. 우리나라 논이 예전 100만 헥타르까지 됐습니다. 지금 60만 헥타르 논의 면적인데 그때 나는 지금 현재 작년 보니까 한 60만 헥타르에서 나는 쌀의 양이 420만 톤 되더라고요. 근데 북도 60만 톤 됩니다. 그럼 북은 얼마가 나냐? 220만 톤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헥타르당 우리는 6톤이 나는데 북은 4톤이 안 나옵니다. 뭐 같은 벼를 심는데요. 물론 벼 종자는 다르지만 이유는 농법과 자재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이 갖고 있는 것이 농법의 문제죠. 북은 소위 주체농법, 재래농법을 그동안 몇십 년 해왔고 우리는 농업협력을 통해서 이양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이양법의 핵심은 소위 못자리 비닐을 통해서 이양묘를 심는 방식이죠. 그럼 거기에만 농기계가 들어야 되겠죠. 남쪽의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그런 시범적인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북의 현장 전문가들이 아는 거야. 아, 이게 훨씬 더 농업생산에 좋구나. 그러니까 그 방법을 받아들이죠. 그게 2005, 6년부터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당 기간의 농장이 보장돼야 됩니다. 비닐방막이라든지 그걸 적게 심을 수 있는 소위 이양기라든지 그 핵심은 벼를 빨리 베야 되잖아요. 우리가 벼 손실이 없는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는 콤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은 콤바인이 없지 않습니까? 적잖은 형태의 콤바인이 지원돼 나가도 이것이 돼야지만 북이 농업이 변해라 나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2008년도에 일체 비닐방막 한 롤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 10년이 지나니까 그 비닐방막을 어디서 구합니까? 엔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농법에 적용할 수 있는 뭐 비닐과 같은 혹은 또 수확할 때 손실을 줄이는 뭐 콤바인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없으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남북 교류 협력하면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쌀이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도 저희가 아까 말씀한 20만 톤에서 매년 한 40만 톤까지 대북 지원을 해서 사실 뭐 국내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값도 안정이 되고 우리 남측에도요. 굉장히 서로 윈윈이 되는 어떤 쌀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좀 일부 있었지만 또 최근에도 이런 걸 뭐 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 퍼주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 한 톤의 쌀도 북에 주면 안 된다. 이게 퍼주기론이고 퍼주기론의 배경에는 북한 붕괴론이 있습니다. 이게 와이스 정부 들어서부터거든요. 94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죽고 나서 붕괴한다 보지 않았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2000년 중반에 김정일 위원장 죽고 나서도 소위 말하는 붕괴하는 북한에 왜 수혜를 하느냐라는 입장이 퍼주기론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도 중요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한 250만 톤 정도 7년 동안 줬죠. 2001년부터 몇 년까지 주고 그것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북한 인민들의 식량난을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북한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게 기회다 보면 그건 어느 게 도움이 되냐. 그러면 2000년부터 퍼주기 주면 안 된다. 북한이 붕괴할 때까지 또 북한의 체제가 변할 때까지 지원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갔다고 그랬으면요.
그냥 북이 붕괴했을까요? 변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그 대신 북한의 인민의 삶은 더 고난해졌겠죠. 퍼주의 개념은 우리가 단돈 1원을 주더라도 그것이 전혀 쓸데없이 효율성 없이 사용됐던 퍼주기겠죠. 근데 단 100을 주더라도 그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됐다면 그건 잘 주기가 될 겁니다. 제 얘기에는. 평가를 우리가 그동안에 줬던 250만 톤의 쌀이 과연 제대로 북한 인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됐느냐로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그걸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의 문제는요. 정말 김대중 정부의 정책이 약간 문제이기도 했습니다만 쌀 지원이 인도적 지원이 아니었고 경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협으로 갖고 있는 무연탄 이걸 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이명박 정부입니다. 퍼주기를 주창하면서 대북 지원을 싸그리 뭉갠 것이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한편 기당했어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잘 줄 줄 알았습니다. 지난 진보 정권은 퍼줬다면 난 잘 주겠다. 같은 쌀을 100만 톤, 200만 톤 주더라도 투명하게 주겠다. 국민적 공감대에 주겠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건 그때 박광자 사건이나 뭐 이런 거에 또 여러 이벤트 가지였죠. 안 좋은 게 있어서 그게 이루어진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전 퍼주기에 제 말씀 퍼주기에 반대는 나름대로 그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줘야 되는 잘 주기인데 반대가 뭐가 되냐 안 주기가 된 겁니다. 제 말씀은 적어도 인도적 대북 지원이라는 측면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돼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 건데요. 물론 지금도 민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김대중 정부는 적어도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서 지원했다고 봅니다. 다만 노무현 정부는 약간 정치적 지원을 했죠. 이산가족 상봉 갈 때 쌀 얼마.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 고위급에다 쌀 얼마. 그러니까 그 쌀의 투명성을 주장할 권리가 없는 거죠. 이산가족 상봉하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할래? 그럼 주겠다. 먼저 주냐 나중에 주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직접적인 대북 지원이 국민적인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지금 있는 쌀 200만 톤을 북에 지원해야 말아야 되냐에 대한 논쟁이 될 텐데요. 그럴 때 가장 큰 원칙은 인도지원의 원칙, 인도주의 원칙이다. 투명성과 국민적 공감이 되면 지원이 원칙이지 이것이 정치적인 잣대로 원칙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참고로 인도주의 정신을 다시 회복할 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08년 이후로 우리 남북 간의 그 전면적으로 이 경제 협력이 아주 중단이 됐고요. 그래서 10여 년이 지금 거의 다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단체에서도 이런 새로운 남북 관계가 이제 앞으로 이제 평화 무드로 지금 가는 분위기는 맞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여튼 이 농업 부분이 선제적으로 이 마중물의 역할 또 어떤 좋은 어떤 뭐랄까 주춧돌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대가 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달에도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공동 행사도 하고 또 통일 트랙터 보내기 사업 이런 논의를 했다고 하던데요. 우리 일반 국민들에겐 좀 생소할 것 같은데 이 통일 트랙터 보내기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북한의 농업 생산성의 가장 큰 약점은 대부분의 그 소위 농업 동력을 축력과 인력으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농기계로 하죠. 여러 측면이 있는데 농기계의 핵심은 사실 트랙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농기계의 혁명은 70년대 대동경운기라고 보통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70년대 우리는 10마력짜리 대동경운기를 3,000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북은 28마력짜리 트락토르라고 하죠. 러시아 발음으로. 천리마 28호입니다. 그게. 28호를 3만 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마력짜리 3,000대 만든 남쪽과 28마력짜리 트랙터를 3만 대 만든 북과 경쟁은 안 됐죠. 근데 지금은 북이 여러 가지 경제나 여러 가지 있지만 농계가 확 죽었습니다. 뭐 트랙터 저로 가동을 못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밭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인 경우 작업이 안 되니까 농업 생산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농가들 농민분들이 너무나 잘하는 거죠. 트랙터 한 대면 몇 헥타를 한 번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사람 손과 돼지 손에 아주 소력 충력에 의존해 하는 것이 답답하고 진짜 도와주려면 트랙터를 보내야 된다. 전 농민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랙터 보내기 운동. 근데 다만
그동안 민간 단체들이 농기계를 많이 보냈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막 대동경운기나 경운기를 1000대 이상 보냈고 이항기, 콤바인도 300대 이상 보냈죠. 근데 유일하게 못 보낸 게 트랙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재 유엔 제재와 관계없이 소위 말하는 적성구 교육금지, 소위 말하는 전략물자입니다. 트랙터는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대포를 끌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지 못하면 45마력 정도 이상이면 지원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민간단이 트랙터 지원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농민분들 역시 용감하신데 뭐 한 15대 정도 만들어서 한 매덕 한 10억 정도 먹으셨는데 많이 좀 모금하셨다라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분들이 모금하셨으면 좀 북하고 협의해 나가지고 당장 못 보낸다면 상징성은 있으니까 그건 정말 북이 필요한 어떤 농객인데 협의해 나간다면 또 그걸 보내더라도 기금을 내주신 분이 이해를 하시겠죠. 예. 못 보내도 당장 갖고 있는 건 또 너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측의 농업 생산을 높이려면 인력이나 충력에 의존하는 걸 이렇게 농기계에 의존해서 이 생산성을 높이는 거는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런 농기계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실 경협입니다. 국내 농기계도 어렵죠. 앞에서 말씀드린 이항기 1000대, 경운기 1000대, 콤바이 3000대 그 돈이 누구한테 갑니까? 국내 농기계 회사한테 가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국내 농기계에서는 포화 상태이지 않습니까? 수출 잡아야 돼 나가는데 북한은 그런 의미의 블루오션의 국가입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1,500만 헥타르의 논과 밭이 있습니다. 문제는 돈을 누가 내느냐의 문제겠죠. 그 농기계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국 농기계 회사들이나 그 농기 산업에서 적극적으로 대북 사업을 진출해 나가야 되는데요. 저는 뭐 이런 주장합니다. 북한 협동농장이 4대 정도의 콤바인이 있다면 북한은 1년에 40만 톤 이상의 쌀을 증산할 수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 객관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벼를 베놓고 수확후 손실이거든요. 대한민국도 80년 이전에 콤바인이 등장하기 전에는 수확후 손실이 25%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년에 60만 톤, 70만 톤 쌀이 그냥 버려지는 거죠. 땅바닥에. 예. 근데 콤바인에 들어서 자동 벼베기를 하지 않습니까? 배에서 바로 떨어지죠. 바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5%의 손실률이 5%를 주는 거죠. 전 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당장 한 해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2,500 협동농장에 10년을 거쳐가지고 4대의 콤바인, 10대 이항기, 예를 들면 그다음에 뭐 20대 경운기,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뭐 10대의 트랙터. 그래도 10년 안에 북한의 농기계율을 거의 80, 90% 정도로 올리자라는 저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이 쌀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개발 지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좀 농기계 회사들이 좀 꾸려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이 남북 간의 이 농업 교류가 활성화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민간 기업들도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 특히 그 농자재 또 농기계 아까 말씀하신 이런 그 기업들이 대북 사업 추진을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북한의 어떤 농자재 시장을 좀 선점할 수 있는 또 정보도 수집하고 이런 차원에서 진출에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그런 움직임이 진짜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실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있고 좀 제가 우리 농림축산부 산하에서도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요. 다만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가장 그런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남쪽과 북쪽을 분리해서 보면 한반도의 농업의 생태가 연결되지 않는데 남북을 한반도 생태계 전체로 본다면 농업 부분이 상당하게 완성이 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정확한 통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외국 뭐 칠레라든지 브라질에서 하는 냉동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게 아마 몇억 달러일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 코앞에 싱싱한 냉장 돼지고기 수입할 수 있는 천혜의 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라는 땅. 또 북한은 그것이 좋은 게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단백질도 획득하고 또 우리가 처리하기 어려운 소위 축분들을 유기질비로 활용해 나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돼 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축산업계가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북 간의 축산 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방식들. 전 모든 농자재 분야가 좀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예를 들면 특경작물 같은 거에 계약 재배를 통해 가지고 수입에 의존 않고 한반도 내에서 우리의 필요한 먹거리들 남북 역할 분담을 통해서 생산해 나가는 저 그런 걸 통해서 뭐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이룬다는 것.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일반 경제적인 논리만이 아니라 우리 농업 논리를 통해서라도 전 뭐 민족 경제 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농업 협력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가장 먼저 또 가장 좀 더 앞서서 추진되는 건 이제 산림 협력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2018년 9월에 평양 공동선언에 이제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이 산림 협력을 먼저 추진하고 농업 협력은 이제 그 뒤에 뒤따라서 하여튼 이 대북 제재 국면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추진한다는 아마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 중에서 이 산림 협력이 가장 먼저 거론되고 또 구체화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서로가 호혜적인 사업의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 한국은 산림 복원에 성공한 나라이고요. 또 북한은 산림 황파 때문에 근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농업 위기 여러 가지 자연재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이 산림 협력을 같이 해나간다는 것은 한반도 생태계를 복원할 일뿐만 아니라 우리도 좋고 북도 좋습니다. 단적으로 요즘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만 해도 북한발도 있거든요. 또 중국을 거쳐나가는. 그런 또 탄소 배출권의 문제라든지 했을 때 산림 분야의 남북 협력을 통해서 좀 한반도의 건강한 한반도의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 북한의 전체 면적, 산림 면적의 30%라고 보통 통계를 잡죠. 그럼 전국 토의 면적이 20%가 황폐화된 버려진 땅이 되는데 그럼 그것을 살리는 주체는 누구냐? 전 당연히 북한이 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하나의 저희들은 약간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키운 좋은 종자를 북에다가 지원하면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산림 황폐의 근본 원인은 사실은 먹을거리 문제죠. 예? 먹을거리 땅이 없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땅을 밭대기를 만드는 거고. 개간을 해서. 예. 또 연료가 없고 취사가 없으니까 나무를 베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림 복원은 나무 심기가 아닙니다. 단순 나무 심기가 아니라 그 지역의 인민들, 주민들의 취사 연료 문제, 식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지역 종합개발처로 접근해야지 성공하는 거고 단순하게 산림청 주관하에 나무만 보내도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을 특별히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식량난 해결, 연료난 해결 이걸과 같이 종합적인 플랜하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산림 복원도 산림 협력도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시겠네요. 지금과 같은 방식 한번 그 산림 병력증 문자 보내지 않습니까? 또 한 번 가려면 초청장 받고 한 달 걸려서 또 양묘장을 가고 또 하면서 해서 개성에서 만나고 어느 세월에 300만 헥타르의 그 민둥산을 하기 이런 방식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남북 협상 방식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공동으로 예를 들면 그린 코리아처럼 한반도 예를 들면 산림녹화 기구처럼 공동한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쪽의 인원이 공동으로 같은 기구에 소속해서 상주에 나가야 됩니다.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앞으로 그럼 북한의 예를 들면 산림 황폐율을 30%에서 5% 줄인다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러면서 산림 복원이 정말 한반도 생태계에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추진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와 같이 뭐 단순히 뭐 한반도 숲가꾸기 운동처럼 국민 캠페인 조직은 안 된다. 저는 그런 점에서 실질적인 북한의 산림 복원을 위해서는 남북 공동의 협력 기구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강 총장께서는 그 우리 북한 산림 복원을 지원하는 결의숲이라는 그 단체의 운영위원장도 맡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거기서는 주로 그럼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희가 2000년 초에는 개별 단체들이 양묘장 한두 개를 지원을 해왔죠. 근데 북에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산림 녹화 사업은 한두 단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종합전환수 문제이기 때문에 연대 기구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현재는 14개 단체가 연합해서 만든 것이 결의숲입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만 해도 한 10개 양묘장 정도를 각 단체가 나눠서 정부랑 협력해서 지원을 해왔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게 지금까지 하여튼 뭐 2008년부터는 좀 중단됐다고는 하지만 이런 산림보건 지원 사업을 과거에 많이 해오셨으니까 그럼 북한 관계자들 특히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한 양매장 중국식에 가가지고 할 때 그 관계자 그러더라고요. 나무를 가꾸는 것은 우리 세대 일이 아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그 조국을 물려주는 길이다. 그것이 애국이다. 따라서 산림보건 사업을 지원하는 우리 남쪽 분들이 애국자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북도 산림보건에 대한 굉장히 의지가 있습니다. 또 하고 싶은 열의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건이 따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모처럼 북한 산림보건 10개년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 북한의 산림보건의 주체는 북한 당국이죠. 예. 그런 좀 북한 당국의 산림보건 정책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동안의 노하우도 알려주고 필요한 물적 지원을 해주는 저는 그런 협력들이 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식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 개간도 했고 또 요새는 또 그걸 뭐라 그러나요? 그 임농복합이라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산에다가 뭐 과일 유실수두기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나 본데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어떤 식의 산림과 농업 협력이 이렇게 뭐 결합되거나 또 같이 이루어지거나 별도로 이런 게 추진돼야 될까요? 근데 북한 당국도 사실 이게 사실 독일식이거든요. 유럽식인데 임농복합경이 뭐냐면 나무를 심고 여기다 예를 들면 감자 심고 그래서 나무도 심고 소위 말하는 농선도 하고 중작을 그렇게 해나가자는 건데요. 그것이 북한 당국과도 고민인 거죠. 당장 다 밭대기를 없앨 수 없으면 떼약봐서 없대기가 없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도 임농복합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사실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반대합니다. 우리한테 갖고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북한이 필요한 식량은 1년에 한 500만 톤이다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 450만 톤 만들지 않습니까? 잘해서 50만 톤만 정도면 북한이 작업 잘속할 수 있는 이 착각이 있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면요. 95, 6년도 기준입니다. 소위 기아할 때 적어도 이 정도만 있으면 먹고 죽지 않는다라는 국제기구가 1인당 400g이잖아요. 라면 하나잖아요. 그거 먹으면 굶어 죽지 않는 겁니다. 20년 전에 그 기준을 아직도 북한 동포들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모독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베트남 주민들 1년에 700g, 800g이 기본이거든요. 하루에. 그게 인권이거든요. 그렇게 베트남식으로 참여하는 북은요. 700만 톤 이상의 식량이 필요하죠. 근데 현재 북한의 식량 구조는 불가능한 겁니다. 저는 북한의 식량 작업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도 불가능하듯이. 어떻게 되느냐. 돈 벌어서 사야죠. 북한이 경제개발해서 필요한 소위 말하는 국가적인 소위 말하는 뭐 해서 돈을 벌어서 인민들의 배급할 또 인민한테 팔 쌀이라든지 식량들 사서 하는 게 맞는 거지 나무를 심어서 나무 심고 감자 심고 나무 심고 저는 그런 방식으로 북한의 미래를 예단한다는 거 전 동의할 수 없고 저는 그러면서 산림은 산림보건입니다. 제가 보기엔. 대신 북한의 농업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는 전 북한 당국과 해서 경제적인 논리를 맞춰 나가야 되는 자급자족. 전 북한이 식량을 자급자족 해야 된다는 것은 전 20년 전에 잘못된 도그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남북 경제 협력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산림 협력에 있어서도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도 하고 또 정부와 민간이 독자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걸 좀 역할 분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까 싶은데요. 그러면 정부와 민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남북 간의 산림 협력을 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일까요? 전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지난 10여 년간의 대북 지원의 구도에 의미가 있었던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민간단체 간의 3자 역할 분담이었거든요. 또 지금은 사실은 정부의 단독 드리블이 심하죠, 사실은. 근데 산림협력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북한의 나무 심기 위해서는 우수한 종자들이 보급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종자 보급, 유전자 그 채취는 정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대한 돛단위 양매장 같은 기술적인 지원 같은 것은 정부가 해나가고 주요한 시군들에 대한 몇 개의 중간적인 허리 양매장 같은 것은 지자체와 민간단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역할 문화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또 그것이 뭐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한 1,500억 정도가
그 북한 살림 지원의 배들이 있지만 약하죠. 그럼 범국적인 캠페인도 필요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국민이 북한에 한 그릇 심는데 10,000원이 필요하다. 그럼 10,000원을 내는 캠페인도 필요한 방식이겠죠. 그래서 그런 국민적인 캠페인, 지자체와 민간단체 자발적인 모금, 중앙정부의 기금 지원과 구조적 지원, 제도적 지원 이런 것이 어울려질 때만이 가능한 거고. 그런데 앞에서 저는 남북 간의 협력기구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위한 우리 내부적인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10년간 앞으로 북한의 협력, 산림 협력을 위해서 우리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나? 없죠. 산림청 내에 공무원들로 된 산림협력단만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한 달 끌어올려서요. 국무총리 산하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녹색성장위원회 같이 해서 전 남북산림협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이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서 정부 전문가 민간단체 학계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그 잘못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산림 녹화는 나무 심기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산림청이 주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범부처와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해야 된다. 먹는 거리도 해당되고 에너지 문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다음은 우리가 이제 남북 협력과 이제 대북 지원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패러다임을 전환할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강 사무총장님께서는 하여튼 96년에 발족한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의 창립 멤버로서 하여튼 대북 지원 사업의 한 산 증인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근데 특히 토론회 등에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인도적인 대북 지원 사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더 그 궁극적으로 북한의 어떤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물고기를 주는 방식에서 물고기 잡는 방식으로 지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좀 더 총장님의 어떤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거였죠. 우리 뭐 저와 같은 인도 지원 활동했던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했던 말이 북한 정권은 싫지만 그래도 불쌍한 북한 동포 도와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기금도 모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대북 지원을 반대하는 보수들의 칼날도 피하는 뭐 그런 건데요. 근데 작년에 4.27 판문점 선언, 특히 9.19 문 대통령이 15만 평일심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같은 미려 나가자. 그 지난해 평양을 가서 건배제를 하면 평화와 번영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고요. 이제는 같이 평화와 번영으로 해서 공동 발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국 간의 프레임은 그렇게 갑니다. 또 그거 저는 맞는 방향으로 보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인도적 지원이 북한 정권과 관계없이 불쌍한 동포를 돕자. 이 두 가지 프레임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변하지 않으면 한 톨의 쌀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아까 말씀드린 퍼주기의 논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퍼주면 어떠냐, 같은 동포냐. 동포 아닌데, 동포인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동포의 논리가 있는 거죠. 양극의 논리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은 감성적인 논리죠. 중요한 것은 평화 번영을 위한 기본 조건이 뭐냐면 저는 북한이 잘 살게 만드는 겁니다. 저도 북한 인민들의 삶의 질을 남쪽 국민들의 수준과 비슷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평화의 전제거든요. 아까 산림도 말씀드렸고 그 식량도 말씀드렸지만요. 지난번에 유엔기구가 발표한 것은 여전히 북한 애들의 25%가 영양실조 아닙니까? 만성 영양실조. 그리고 여전히 10%가 저체중이지 않습니까? 저체중이라는 애들은 조금만 설사병 이런 게 오면 급속도로 영양실에 빠지거든요. 급속. 그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대한민국 우리나라 남쪽은요. 저체중이 없어요. 특이 체질을 빼면요. 대신 10%가 있습니다. 그게 과체중입니다. 아니 한쪽은 10% 아이들이 저체 빼빼 말라가고 있고 한쪽은 10%가 뚱뚱해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평화 번영 얘기하는 거 전 솔직히 말해서 그건 사기다라고 봅니다. 사기란 말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애들이 태어나서 같은 정도의 영양 상태를 유지하고 같이 커나가야지 그것이 평화 번영의 전제 아니냐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인도적 지원이 그냥 불쌍한 동포 돕는 개념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이들을 포함해서 남북한 주민들의 격차를 해소하는 거다. 격차 해소를 통해서 평화에 이바지하는 거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단순히 인도적 측면이 아니고 평화 번영의 측면에서 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뭐 그리고 95년부터 이렇게 북한 지원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북한 한 몇 번 정도 가셨고 또 가셨을 때 그런 어떤 개발 협력 관련 지원으로 우리 한국 정부 말고 국제기구나 뭐 다른 선진국들이 북한을 좀 이런 거는 의미 있게 도와주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신 게 뭐 어떤 사업이 있는지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죠. 상당히 많이 갔다 왔습니다. 예. 상당히 98년부터 저희가 일을 하면서 벌써 6개 정권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 대북 지원하는 많은 단체들 중에 상당한 단체들이요. 사실 개발 단체들입니다. 월드비전이나 뭐 기아대책이라든지 군대버스 같은 3세계 지원까지 하는 단체들입니다. 개발 협력이 일어나죠. 저희 같은 우리 민족 서로돕기나 몇 개 단체는 대북 지원만 하는 시민운동차로 지원하는 단체죠. 관점이 약간 다른 게 있는데요. 그럴 때 개발 협력하는 국제 NGO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대북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보람과 성과를 찾는다는 겁니다. 물론 3세기 지원을 폄하하자는 건 아니죠. 그 말씀은 북은 아주 웰 디벨롭, 아주 잘 개발되진 않았었지만 적어도 10여 20년 동안에 아까 천리마 28호를 3만 대 만든 나라 아닙니까? 사회주의적 개발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체도와 기술이 있는 나라죠. 조금 더 도와주고 협력해 나가면 좀 북이 번영한 국제사회 정상국가 될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군사적인 문제로 안 되는 것에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민간인인데 예를 들면 뭐 제가 22년째고 많은 단체들이 20년째 하고 있는데요. 20년 대북 지원 활동을 해나가면서 보람이 없고 성과도 없고 왜 하나 싶으냐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를. 근데 많은 단체들과 많은 대북 지원 활동가들이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다른 성과가 있었겠죠. 저는 그 성과의 대표적인 것이 사실 좀 역설적입니다만 인도 지원 단체가 성공했냐의 원칙은 그럼 인도적으로 북한에 도움이 됐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북은 20년이 지났지만 애들의 25%가 영양실조잖아요. 그 인도 지원으로서는 성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대북 지원 단체들이 반성을 해야 되죠. 우리들의 대북 지원이 과연 효율적이었고 성공적이었냐. 근데 그 반대는요. 제가 처음에 북한에 들어간 98년부터는요.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북 지원을 해나가는 많은 단체들이 현장에 들어가면서 갖고 있던 적대감이란 거 없고 오히려 신뢰가 쌓인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북 지원 운동이 인도 지원 운동으로서는 그렇게 많은 점수는 못 받지만 소위 60, 70년의 냉전의 고를 극복하고 민족 화해 운동으로서는 성공한 운동이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역설적으로 얼마나 잘해서 북한 정부들이 잘 먹고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 대북 지원하는 행위를 통해서 남북한 동포들, 주민들 간의 골이 없어지고 서로가 신뢰가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우리 국민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새로운 남북 관계와 협력에 대해서 이제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의 어떤 사무총장님이시고 또 이렇게 대북과 관련된 사업들,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또 지금 최근에 주장하시는 개발 협력 관련 이런 제안하시는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여튼간에 뭐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에 의해서 뭐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저는 같은 꿈을 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화 시대가 왔는데 우리들은 옥류 와서 냉면 먹고 수학여행 가고 뭐 백두산 트레킹하는 꿈을 꾸고 있는데 그럼 과연 북한 주민들은 같은 꿈을 꿀까? 해운대 와서 물놀이도 하고 뭐 서울대학교 와서 공부하기도 하고 그런 꿈을 꾸지 않고 그냥 보다 좀 이 고단한 삶을 벗어나서 보다 좀 약간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을 꾸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나 민간들이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적어도 이런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삶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앞에도 누누이 강조해 드렸듯이 삶의 질의 격차를 회복하는 거고요. 그건 정부만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국민들의 소위 말해서 대북 지원 운동이 의미 있는 민족운동이 된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참여해주신 덕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앞으로도 좀 새로운 남북한 상황에서도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지만 하여간
민간단체 이런 평화운동, 대북신 운동에 좀 많은 힘을 좀 몰아주시기를 좀 기원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예, 하여튼 우리 민족 서로 돕기 강용식 사무총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하여튼 그 앞으로 우리 남북 간의 농림 또 산림과 관련된 협력이 활성화돼서 하여튼 좀 더 빠르게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또 남북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좀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소용돌이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관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평화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남북 농업교류는 농산물 수입 개방과 기후변화의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의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농기계, 비료 등 국내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업계에도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농업이 평화시대 마중물로 남과 북을 잇는 가교 역할을 넘어서 남북 경제 협력의 핵심 분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